안녕하세요, 테이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한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리뷰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졌다고 좀 해줘요. 너무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자책하는 포맷인 것 같아. 철판 깔고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프로 유튜버인데. 브랜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몽블랑입니다. 편은 몽블랑 매뉴팩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몽블랑이 시계 사업에 진출을 한 것이 1997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이제 20년이 조금 지난 거죠. 사실 시계 업계에서 업력 20년이라고 하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년은 돼야. 다이얼 좀 만들어 봤구나. 근데 몽블랑은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죠. 네, 이제 1997년에 마이스터 스틱이라고 하는 그 만년필로 이제 대표되는 그 이름을 시계로 가지고 왔잖아요. 마이스터 스틱이 좀 검고 이제 조금 중후한 매력을 가진 이제 만년필인데 시계도 그렇게 생겼어요. 골드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 스트랩도 검은색, 중후한 매력을 가진 시계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기계식 시계가 활황으로 접어드는 어떤 초입이었기 때문에 흐름을 타고 몽블랑 시계가 히트를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스타나 타임워커 같은 컬렉션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다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블랑 시계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몽블랑의 승부수가 굉장히 저는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시계를 내놓고 라인업을 확장을 하면서 시계 브랜드화 되는 그런 승부수였던 거죠. 다른 브랜드였으면 아마 그 정도에서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몽블랑의 야망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키가 뭐죠? 매뉴팩처입니다. 매뉴팩처. 이 매뉴팩처라는 것은 좀 제조하다라는 뜻인데 시계업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제조해서 자신들이 무브먼트라든지 직접 제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케이싱을 해서 조립을 한 뒤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오롯이 갖춘다는 것을 매뉴팩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급 시계는 매뉴팩처여야 한다 라는 요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몽블랑도 스타 컬렉션이나 타임워커나 이제 성공을 해서 이 세그멘트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고급 시계 브랜드로 진출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뉴팩처라는 화두와 이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매뉴팩처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부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품을 제조한 후에 이것을 조립할 수 있어야 되죠. 설비 투자를 전부 다 하려면은 수년에 걸친 이 시간이 일단 소요가 되는 거고 시계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력까지 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전까지 몽블랑은 아무래도 시계를 처음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부에 있는 힘을 많이 이용을 해서 시계를 제조했었는데 이제 매니팩처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미네르바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의 매니팩처가 있었는데 강소기업이죠. 이 회사가 매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몽블랑의 요청에 의해서 리치몬트 그룹이 이 인수에 뛰어들면서 몽블랑에게 미네르바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블랑의 매뉴팩처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가 가진 이 150년이 넘는 시계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흡수를 하게 됐고 이제 곧바로 이제 고급 시계 브랜드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몽블랑이 매뉴팩처화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네르바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미네르바는 1858년에 스위스 빌르레라고 하는 동네에 만들어진 그런 매뉴팩처입니다. 처음에는 브랜드에 납품하기 위한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그런 공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도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시계 브랜드화 되어버린 거죠. 1920년대나 30년대 뭐 이때는 이제 군용 파일럿워치, 스톱워치 등으로 굉장히 이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스페셜리티를 미네르바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블랑이 미네르바를 원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어떤 매뉴팩처 능력과 함께 이제 크로노그래프 제작 능력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그 몽블랑에게는 없었던 히스토리 부분도 아마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이거는 1타 3피 정도 되는 미네르바가 가진 그 기술력, 오랜 전통과 스토리, 매뉴팩처링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몽블랑께 돼버린 거죠. 또 다른 장기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극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이 헤어스프링 제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또 미네르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브먼트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 헤어스프링입니다. 기계식 시계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 그런 부품인데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지금도 10손가락으로 충분히 꼽고 남을 정도. 몽블랑이 미네르바를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매뉴팩처가 된 이후에 효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몽블랑이 전혀 꿈꾸지 못했던 이 복잡 기능을 갖춘 고급 기계식 시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메타모포시스라든가 라트라팡테, 엑소투르비온까지. 그러면서 몽블랑이 고급 시계 브랜드라는 인식, 수동 크로노그래프의 전통을 이어가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빌르레 매뉴팩처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미네르바라는 이름은 이제 잠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미네르바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몽블랑의 그 시계 생산 기지는 르로클 지방에 있었습니다. 미네르바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미네르바를 빌르레 매뉴팩처라고 이름을 바꿨고 기존 르로클과 빌르레 매뉴팩처를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두고 시계 생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르로클 매뉴팩처는 제가 또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두 매뉴팩처를 제가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르로클 매뉴팩처는 이제 현재 몽블랑 그 시계를 만드는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뭐 기획이나 조립이나 테스트, 검수, 시계 디자인도 그곳에서 하고 있고 품질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몽블랑은 전체적인 그 테스트 방식이 있죠. 몽블랑 랩 테스트 500시간. 그래서 이제 500시간에 걸쳐서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시계의 오차는 정상적인지 이제 자체적인 품질 테스트를 하는데 뭐 이런 품질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계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브랜드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빌르레 매뉴팩처는 어떤 일을 수행을 하죠? 미네르바를 계승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최상층에는 미네르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네르바가 해왔던 그런 업적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과거에 만들었던 무브먼트나 그런 부품 스톡도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매뉴팩처링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몽블랑은 매뉴팩처화 되었지만 좀 가격 대비 합리적인 모델들은 이제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가격대 위인 시계들은 이제 인하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인하우스 모델들을 빌르레 매뉴팩처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나 스톤 크로노그래프 같은 미네르바의 기술력과 매뉴팩처링 능력을 이어받은 그런 모델들은 당연히 빌르레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녀오신 분에게서 직접 들으니까 감동이 전해지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미네르바가 2015년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데 몽블랑에서 출시한 컬렉션이 바로 1858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858은 다름 아닌 미네르바의 설립연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 시계는 미네르바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군용 시계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회중 시계들, 그 시계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그 밀리터리적인 색채가 굉장히 진한 그런 디자인으로 내놓았는데, 이게 또 그 당시부터 슬금슬금 시작됐던 레트로 워치 열풍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 몽블랑의 전략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내고 수동 크로노그래프도 만들어내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지만, 근데 이 시계 시장에서는 헤리티지가 없는 상황에서 제품만 잘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몽블랑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미네르바였던 거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 김에 히스토리까지 꺼내보자라는 거죠. 시계 회사들 간에 인수되고 피인수되고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피인수된 회사의 히스토리는 관행적으로 닫아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몽블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죠. 이거 한 거 네가 좀 더 힘 좀 써봐라. 1858은 근데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탐험가용 시계를 약간 기능적으로는 타겟팅한 그런 모델이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는 군용이었지만 이제
현재에서는 그런 군용 시계라는 것은 좀 현실과는 맞지가 않으니까 조금 순화시킨 어떤 그런 탐험, 모험이라는 이미지를 입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제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저희가 여러 번 리뷰했던 1858 지오스피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의 월드 타이머였던 거죠.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왔는데 재밌는 건 이제 다이얼 컬러에 따라 다른 테마를 입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1858 지오스피어의 매력이자 1858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스토리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몽블랑에는 1858만 있는 건 아니죠. 스타 레거시라고 하는 몽블랑의 심벌인 화이트 스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드레스워치 라인업이죠. 또 뭐가 있나요? 1858만큼의 그 미네르바의 정체성을 진하게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 컬렉션이 있죠. 최근 이제 여성들의 어떤 기계시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몽블랑이 전략적으로 출시를 했던 보헤մ 컬렉션. 4가지 주요 컬렉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858 컬렉션에서 메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오스피어 1858 하면 지오스피어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하기가 용이한 편이고 월드타이머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다이얼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반구형의 이 지구본 디스크들을 위아래로 설치를 해서 회전을 하면서 월드타임을 표시를 하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이제 임팩트가 강한 모델이기 때문에 1858의 대표 모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동 크로노그래프라던가 군용시계 느낌이 물씬 드는 타이머니 모델들도 있잖아요. 빈티지한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제 뿜어내는 모노푸쇼 크로노그래프도 있죠. 군용시계와 탐험,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빈티지 룩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 보니까 약간 옛날 느낌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 강인한 느낌이라든지 군용 느낌의 시계를 추구하시는 분, 시프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1858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몽블랑을 좀 오랫동안 좋아해 오신 분이라면 스타레거시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세트템 맞추기에 좋다. 만년필, 브리프 케이스, 스타레거시, 풀캘린더. 네, 드레스워치에서 사실 가장 인기가 있는 기능이 풀캘린더와 문페이지 조합이잖아요. 요일과 날짜 정보 같은 걸 좀 덜어내고 문페이지만 가지고 스타레거시 문페이지 모델도 인기가 많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스타레거시 오토매틱. 다이얼이 또 매력적이죠. 하얀색 다이얼인데 몽블랑을 상징하는 화이트 스타가 이제 점점 커지는 듯한 패턴이 다이얼을 이제 채우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호시 패턴이 들어가면서 또 굉장히 섬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 현대적인 느낌도 있어서 몽블랑의 전체적인 제품들과 잘 어우러지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품성이 좋은 제품들이 잘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륨이 가장 큰 컬렉션이다 보니까 컴플리케이션들도 스타레거시에 포함되어 있죠. 엑소드루비옹이라던가 주력 크로노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글라스 리세 크로노그래프도 스타레거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몽블랑이 집중하고 있는 컬렉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모포시스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냥. 네, 헤리티지는 옛날 느낌을 주는 클래식 시계인데 드레스워치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에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가 있죠.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뒤로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은 궁금하실 텐데 마지막 기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은 여성용 보헤մ 컬렉션이 있고 보통 이제 여성용 시계는 남성용 시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케이스 지름을 좀 작게 만든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 전용으로 만든 그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몽블랑이 워치메이커가 되기까지의 쉴 새 없이 달려온 여정과 현재 몽블랑이라고 하는 워치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과 특징들을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습니다. 보람차요. 재밌게 보셨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몽블랑의 스토리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지 않은 역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미네르바를 인수한 것도 어떤 그런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편 크로노그래프 편입니다. 재밌겠네요. 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